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오후 2시부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지도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 지명 이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가요? 내전이라는 말씀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장동혁 대표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당무감사위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과 국민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뽑아준 장동혁 대표 체제 최고위에서 9명 중에서 1명만 반대하고요. 나머지 분들이 사실상 찬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당원들의,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묻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가 저희 쪽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측 그쪽에 이제 이른바 개파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요. 또 재심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최고위에서 이걸 공개 검증하자고 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소장파에선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결국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제명권을 철회해놓고 만약에 정말 재신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지금 친한계는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고요. 소장파까지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을 끝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하고 난 첫 번째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당원 게시판의 그런 익명성에 기대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 수위가 높았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기도 하죠. 과연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그런 민주주의적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묻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 내란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렇게 내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파의 그런 주장 자체가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의견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의견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한 의원들의 숫자가 한 10명 넘게 있는 것 같아요. 16명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숫자만으로 과연 국민의힘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한계는 당의 공감도 없이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과거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의총 2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도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우리 당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단계 문제와 같은 이런 소모적 이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변화가 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제명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익명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와 제 가족이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라고 했으면 공당의 모든 시스템을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니 최고위에서 좀 다뤄보자고 하는데 최고위에는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공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 문제를 왜 이런 식까지 끌고 왔느냐. 15개월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가 감정의 선을 굉장히 넘어선 문제가 이미 됐습니다. 네. 저마저도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쪽 저쪽에서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전 대표가 결단을 했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강조하며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적 대응부터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처음으로는 가처분 신청과 같은 그런 법적인 투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당의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정치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그런 선택지는 제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중 선택지 중에는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원외에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아마 분명히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원내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들과 함께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을 아마 도모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과 같은 지역이 아니라 보수가 우위에 있는 지역,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지역의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출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네.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장동혁 대표로 표현되는 지금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 보궐선거에서 선거에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마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제명을 계기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본인은 원한다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를.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등판을 합니다. 무소속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의 승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어떤 프레임을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플러스 사법 권력까지 다 가졌는데 중앙 정부부터 이제 지방 권력까지 다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주목을 할까요? 그 전선이 무너지고 한동훈이 과연 될까 안 될까, 국민의힘 후보가 될까 안 될까 된다면 네. 본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거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는으로써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현장, 그 어떤 지역에 나갔을 때 사실상 본인이 1등을 하더라도 문제고 2등이나 3등을 했을 때는 사실상 정치 은퇴의 어떤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수 의원들이 합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 혼자 결정하고 제안을 했다는 네.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부적절했다라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네. 있죠. 네. 합당은 당원 투표를 해야 네. 됩니다. 최고위 문턱을 넘는 것부터 지금 당대표께서는 그러니까 당원 의사를 묻는 상황까지도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합당을 놓고 내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의 휴대폰 대화 내용에서 이 밀약이라는 표현이 찍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일단 그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국무위원과 현역 의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죠. 밀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네. 아마 아무래도 이번 그 정청래 대표의 그런 합당과 관련된 제안이 급하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조국 대표와의 만남 직후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합당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두 대표 간의 양당 대표 간에 어떠한 그런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제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과 추측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합당 제안뿐만 아니라 과거 어떠한 정당의 합당 그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밀약이라든가 약속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합당을 제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과거처럼 각 당 대표가 합당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보여지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합당 결정이 아니라 합당 제안입니다. 추후에 있을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합당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다면 합당 충분히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그러한 밀약을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고요. 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속된 그런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에서는 밀약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과대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후설, 밀약설, 각종 음모론이라고 일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그 등장 인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무위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김민석 총리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굉장히 제가 볼 땐 부적절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음 주에 2월 2일 날 민주당의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한 차례 부결이 됐죠. 근데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 누가 유리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당과의 어떤 합당에서 누가 유리할 겁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 중에 정청래 대표가 친문 세력을 등에 업고서 본인이 지방선거 넘어서 이번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그냥 당권뿐만이 아니라 2년 뒤에 있을 총선에 공천까지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사실상 분당 상황에서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도리어 민주당 내 어떤 분란의 단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논란의 발단은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한다는 혁신당 황운하 의원 발언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예. 비전 예.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예. 조국 대표가 예.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 신당의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공동대표나 당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측과 정청래 대표 측 갈등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은 합당을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시기라든가 절차가 정해진 바도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 내에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욱 많다고 한다면 합당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다음 대표를 맡을 것인지,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추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앞서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합당에 관해서는 아마 민주 진보 진영은 그 뿌리가 사실상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앞서서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그 앞서서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앞당겨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그런 불만,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논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권리당원이 만약에 합당 과정을 거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당대표 선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4만 명의 권리당원이 추가되는 것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당을 가지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그런 당권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등을 열 예정인데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고 이 혁신당과도 신경전을 좀 벌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보기에 합당이 좀 순조로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한 짜장면 가게는 하나인데 전화번호만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에서는 이중대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일교 특검 그리고 또 동공천 특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조국 혁신당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합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차피 같은 분들인데 같이 모이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볼수록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순조롭지 못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어떤 합당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반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되겠지만 그게 의미 있는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너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시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신고 포상제도, 종료임금 개발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새 이 대통령 SNS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입법 개혁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바도 있죠.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의 그런 과정은 좀 지난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함으로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그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계곡 철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직접 해당 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거든요.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각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사전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와 정책의 철학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러한 대통령의 SNS 정치, 사실상 트럼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봐왔던 정치 수단이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론을 형성하고 개혁 과제를 주도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충분한 조율 없이 논쟁만 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입법 권력, 행정 권력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낸다는 거 보면 조급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사실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1년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막혀 있죠. 전세나 월세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동산 정상은 5,000p 보다 쉽다고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사실 5,000P가 되는 건 삼성과 SK 하이닉스처럼 어떻게 보면 반도체 빅사이클에 도래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의 성과인 양 저렇게 치장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는 너무나 쉽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부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공급이란 건 제한적인데 지금 사실상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가벼운 언사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후행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 평가는 국민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보다 쉽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얼마만큼 시장이 받아들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그런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6만 원을 지금 서울 시내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4만 호의 경우에는 지난번 97 공급 대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순증하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는 시그널을 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공급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에서만큼은 함께 여야와 뜻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거 한 것은 부동산 정책마저도 정쟁의 하나로 치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규제를 해달라는 거고 지금 6만 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 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시장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6만 호 관련해서 현실화되는 거는 2031년 넘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40~50%가 임대 물건이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